제발 놓아주게.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손 떼요. 새벽 북한산 등산로 3명의 사내가 한 노인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사내들은 거칠게 팔을 비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체대 입시를 준비하던 가난한 청년 민우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새벽 인적 끊긴 등산로의 어둠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그 운명의 전말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만사형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창틈을 타고 들어오는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옥탑방. 30살 청년 민우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보일러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해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방이었지만 민우는 익숙한 듯 얇은 이불을 개어 구석에 놓았죠. 그에게 새벽은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사투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우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늦깎이 수험생이었습니다. 남들은 한창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왜 무모한 도전을 하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민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홀로 계신 어머니의 만성 신장 질환,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병원비, 고졸 학력으로 전전하던 공사장과 배달일로는 도저히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꿈꾸는 경찰 공무원이라는 목표는 그와 어머니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였던 셈이죠. 민우의 일상은 잔혹할 만큼 단조로웠습니다. 새벽에는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책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밤이면 체력 시험을 위해 북한산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며 자신을 채찍질했죠. 그의 발에 신겨진 것은 밑창이 다 닳아버린 5년도 더 된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발가락 끝이 보일 듯 말 듯해진 그 운동화는 민우의 처지를 대변하는 유일한 증거물과도 같았어요. 어느 날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약값이 모자라 약국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술을 떼며 고개를 숙일 때 민우의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젊음이라는 찬란한 이름표는 그에게 사치였고 매일매일이 벼랑 끝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날들이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3시 민우는 병원 원무과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김민우 씨, 어머니 이번 달 투석비가 또 밀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결 안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원무과 직원의 사무적인 목소리는 민우의 꿈을 짓밟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50만 원. 그에게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돈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무너지면 엄마도 끝이다. 민우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녁 6시부터는 배달 대행 일을 해야 했고 밤 10시부터는 북한산을 뛰어야 했죠. 민우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꽉 조여매며 집을 나섰습니다. 터질 것 같은 허벅지 근육을 달래고 또 달랬어요.
민우에게 이 산행은 체력 훈련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분풀이이자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다짐이었던 셈입니다. 반면 서울 한복판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빌딩 60층 태성그룹의 강승우 회장은 민우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민우의 옥탑방보다 더 차가웠어요. 자식 없이 평생을 일에만 매달려온 강 회장에게 남은 것은 수조원의 재산과 그 재산을 노리는 일가 친척들의 탐욕뿐이었죠. 강 회장의 조카인 강민수 전무는 요즘 들어 부쩍 회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이사회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쉬실 때도 되셨죠.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독사가 혀를 낼름거리는 듯한 살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믿었던 핏줄들이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가난보다도 깊은 고독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돈이란 게 참으로 무섭구나.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가슴을 얼어붙게 만드니. 텅 빈 회장실에서 강 회장은 홀로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대리석 바닥도 그의 쓸쓸함을 달래주지는 못했죠. 오히려 그 화려함이 자신을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자꾸만 예전 가난했던 시절, 아내와 함께 산을 오르며 꿈을 꾸던 그때가 그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런 수행원도 없이 비서들도 모르게 홀로 산에 오르기로 말이죠. 그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왕관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바람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고요한 숲길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가 산으로 향하려던 바로 그날 은밀한 지시를 받은 검은 그림자들이 이미 그의 뒤를 쫓고 있었다는 것을요. 운명은 참으로 얄궂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청년 민우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지만 고독한 노인 강 회장. 접점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절박함을 안고 북한산의 한 길목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그날 새벽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투석비가 연체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직후였거든요. 이번에도 못 내면 정말 큰일인데. 민우는 터질 듯한 허벅지의 통증을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가파른 돌길을 딛고 올라갔습니다. 그에게 산은 유일하게 돈이 들지 않는 체력 단련장이자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투기장이었어요. 같은 시각 강 회장은 인적 드문 뒷길로 조용히 발을 들였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평온함은 잠시였습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소리,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낙엽 밟는 소리를 죽이며 그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강 회장의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새벽 5시의 산행길.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터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범죄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북한산 귀면암 부근의 등산로는 안개인지 구름인지 알 수 없는 뿌연 습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승우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걸음을 멈췄지요.
칠순을 넘긴 노구의 새벽 산행은 무리였을지 모르지만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리의 통증이 아니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비서실장이 동행했겠지만 어젯밤 강 회장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집을 나섰어요. 답답한 회장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숨쉬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결정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3명의 사내가 보였어요.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평범한 등산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강 회장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노인의 다리가 젊은 사내들을 따돌릴 일이 없었어요. 회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사내 중 한 명이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 회장은 지팡이를 꽉 쥐며 물었어요. 자네들, 누구지? 왜 나를 따라오는 거야?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강민수 전무님께서 회장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조카의 짓이었어요. 민수가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강 회장이 뒤로 물러서려 하자 다른 사내가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다치고 싶지 않으시면 순순히 따라오세요. 강 회장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힘이 딸렸습니다. 사내들은 강 회장을 끌고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인적이 드문 곳, CCTV도 없는 곳으로 말이죠. 강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때였습니다. 가파른 바위 언덕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평소처럼 북한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최대 입시를 준비하며 발달한 감각이 비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요. 슬며시 고개를 들어보니 안개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세시한 노인의 팔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발 놔주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민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사내 중 한 명이 노인의 지팡이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균형을 잃은 노인이 비틀거렸고 다른 사내가 노인의 어깨를 밀쳤어요. 회장은 산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회장님. 저 아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타시면 다치지 않으실 겁니다. 민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건 명백한 납치였어요. 하지만 상대는 셋이나 되는 건장한 사내들이었고 자신은 홀로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기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됐어요. 경찰 시험을 앞두고 정가라도 생기거나 몸이라도 상하면 모든 게 끝장이었죠. 민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산속이라 전파가 잡히지 않았어요. 민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신고하자. 그게 맞는 방법이야. 하지만 그 순간 민우의 귓가에 어머니의 평소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야, 사람은 돈이 없어도 자존심은 지켜야 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걸 보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사람 사는 도리야. 민우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붙잡고 있는 사내들을 봤어요. 노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건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봐요.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우의 외침이 새벽산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위 뒤에서 나타난 청년에게 꽂혔어요. 땀에 절어 초라한 티셔츠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은 청년. 사내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며 비웃기 시작했지요. 뭐야, 저거지는? 학생,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가던 길 가.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사내들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 뒤로 물러나세요. 괜찮습니다. 민우는 나지막하게 말하며 노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강 회장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자신을 감싸 안은 청년의 넓은 등을 보았어요. 그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낡은 티셔츠 사이로 앙상한 뼈마디가 보였지만 그 어떤 경호원의 방패보다도 단단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코웃음을 치며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새끼가 오지랖도 넓네. 그래, 같이 병원 신세나 지자. 사내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민우는 재빨리 몸을 숙여 피했어요. 최대 입시를 준비하며 단련된 반사신경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분에게서 손 떼지 않으면 제가 직접 경찰서까지 끌고 갈 겁니다. 민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내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새벽에 경찰을 부르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무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산객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전화 너머에서 강민수 전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물러나. 목격자가 생긴 이상 오늘은 포기해. 하지만 그 청년 얼굴 사진 찍어도 나중에 처리하면 돼. 사내들은 민우를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어, 학생. 하지만 다음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사내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민우와 강 회장을 지켜보고 있었죠. 민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고맙네, 젊은이.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민우는 강 회장을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자네 덕분에 무사했어. 정말 고맙네. 민우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여긴 위험해요. 제가 아래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파출소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신고하시죠. 강 회장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김민우입니다, 어르신.
강 회장은 민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우 군, 오늘 자네가 베푼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네. 민우는 쑥스러워하며 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사내들이 다음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산을 내려오는 길은 험했지만 민우는 강 회장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강 회장은 가끔씩 숨을 헐떡이며 쉬어가야 했지만 민우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민우 군, 자네 같은 젊은이가 요즘 세상에 있다니 정말 기특하네. 민우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어르신. 새벽 6시 두 사람은 드디어 산 입구의 작은 파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가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강 회장이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어르신. 민우는 재빨리 강 회장을 붙잡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산행의 피로와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죠.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민우의 다급한 외침에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관은 바닥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민우는 강 회장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금방 병원 갑니다. 삐용삐용, 고요한 새벽 도심을 가르는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병원 응급실 앞마당을 흔들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가는 강 회장의 창백한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그 뒤를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민우가 위태로운 걸음으로 뒤따랐지요. 민우의 의식은 가물가물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거든요.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외침 속에서도 민우는 강 회장이 처치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지켜본 뒤에야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당장 주머니에 든 건 편의점에서 번 몇천 원이 전부였고 응급실 접수비조차 낼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고급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응급실 입구에 급정거하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길을 열었지요. 그 사이로 세련된 코트를 걸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강 회장의 조카 강민수 전무였습니다. 큰아버님, 큰아버님이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신 겁니까? 강민수의 통곡 소리가 응급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공허하고 부자연스러웠지요.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의 상태를 살피는 그의 눈동자에는 걱정보다는 왜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조바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민수는 곧이어 비서실장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네는 회장님을 어떻게 모셨기에 이런 사달이 나게 하나? 혼자 산을 가시게 두다니.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강민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복도 끝 구석에 앉아있던 민우에게 꽂혔습니다. 넉마가 된 옷차림, 흙 묻은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끄는 그 초라하고
낡은 운동화. 강민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새벽에 자신의 계획을 망쳐버린 방해꾼이 바로 저 청년이라는 사실을요. 강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어요. 사내들이 보내온 민우의 사진과 일치했습니다. 강민수는 천천히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코끝을 찡그리며 민우에게서 풍기는 땀 냄새를 혐오한다는 듯 거리를 두었지요. 당신이 우리 삼촌을 데려왔나? 강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민우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대답했습니다. 네, 산에서 어르신이 위험에 처하셔서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민우의 말에 강민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삼촌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내들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도 없고 강 회장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르신이 쓰러지셔서 제가 부축해드렸을 뿐입니다. 강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녀석 아무것도 모르는군. 강민수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어요. 비서가 민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살해하겠습니다. 연락처 좀 주시겠습니까? 민우는 순진하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강민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민우 씨,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쉬세요. 삼촌은 제가 잘 모실 테니까요. 민우는 안심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강민수의 얼굴에서 인자한 미소가 싹 사라졌어요. 그는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 녀석 뒷조사해. 그리고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 절대 입 밖에 내지 못하게 막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증인은 없애야지. 삼촌이 깨어나기 전에 말이야.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야, 무리하지 마. 엄마 걱정하지 말고. 민우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어요. 오늘 좋은 일 했어. 어르신 무사하시면 좋겠다. 하지만 민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강민수가 치밀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깼습니다. 문을 열자 형사 2명이 서 있었어요. 김민우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형사는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강승호 회장 폭행 및 금품 절취 사건으로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민우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폭행이요? 제가 어르신을 구했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동행하시죠. 민우는 어리둥절한 채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찰서로 가는 내내 민우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고도 차가웠습니다. 좁은 방 안을 밝히는 형광등 불빛은 민우의 당황한 얼굴을 유난히도 적나라하게 비췄지요. 형사는 민우의 앞에 낡은 지갑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우는 지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어르신 지갑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신 집에서 나왔어요. 민우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형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당신 집에서 나온 겁니까? 민우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러고 보니 산에서 내려올 때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돌려드리려고 했었는데, 형사님, 이건 오해예요. 제가 돌려드리려고. 변명 그만하세요. 태성그룹 강민수 전무님이 직접 고소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을 산에서 폭행하고 금품을 훔쳤다고요.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구해드린 어르신의 조카가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니. 아니에요. 제가 어르신을 구했어요. 사내들이 어르신을 납치하려. 증거 있습니까?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목격자도 CCTV도 없었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민우의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철커덕 하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요한 취조실을 울렸지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봤어요. 형사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어르신을 구했다고요. 형사는 냉담하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민우 씨, 증거를 보세요. 당신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나왔고 옷에는 피해자의 혈흔도 묻어 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어요. 정말로 강 회장을 부축하면서 묻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르신을 부축하면서 묻은 거예요. 어르신이 비틀거리셔서. 그게 당신 말이죠. 피해자는 아직 의식이 없어요. 형사의 말에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깨어나지 못하면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죠. 그럼 파출소 경찰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르신을 모시고 갔잖아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도 당신이 어르신을 폭행했는지는 몰라요. 단지 쓰러진 노인을 데리고 온 것만 봤을 뿐이죠. 민우는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변호사였어요. 저는 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김민우 씨, 당신은 강승우 회장을 폭행하고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어르신을 구했다고요. 증거를 대세요. 여기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산에서 운동하던 시민이 당신이 노인을 밀치는 걸 봤다고 합니다. 민우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여기 진술서가 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지만 민우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강민수가 사람을 매수한 것이었죠. 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그날 저녁 민우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오직 자신을 믿고 기다릴 어머니 걱정에 가슴이 타들어갔지요. 엄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떡하지? 민우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방 안. 민우의 어머니는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거실 TV를 켰습니다. 속보, 태성그룹 강승우 회장, 새벽 산행 중 폭행당해. 용의자는 인근 거주하는 30대 청년. 화면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오르는 민우의 모습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지요. 아들이 매일 신고 나가던 그 다 터진 운동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민우가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지만 민우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급히 외출복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투석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몸이었지만 아들이 더 급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어머니를 맞이한 건 차가운 거부였습니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제발요, 제 아들 좀 봐야겠어요. 어머니가 애원했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경찰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각 유치장에 갇힌 민우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강민수의 비서였어요. 김민우 씨, 여기 서명하세요. 우발적인 강도질이었다고 자백하면 어머니 치료비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비서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병원비 못 내면 투석 못 받는 거 아시죠? 협박 섞인 회유에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선 자신의 진실을 팔아야만 하는 잔인한 기로에 선 것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아침까지 시간 드릴게요. 비서가 떠나고 민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유치장의 어둠은 깊었고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시각 병원 중환자실. 강승우 회장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의식이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수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해. 삼촌이 깨어나기 전에. 강민수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청년 자백했나? 아직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서명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서명받는 즉시 언론에 흘려. 강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밤 11시 강승우 회장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꺼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으윽! 강 회장의 신음소리에 간호사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산에서의 습격, 자신을 구해준 청년, 그 청년의 따뜻한 등. 그 청년은 어디? 강 회장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의사의 손을 뿌리치고 물었습니다. 나를 구해준 청년, 어디 있나? 간호사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청년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큰아버님, 정신 차리셨군요. 강민수는 반가운 척 다가왔지만 강 회장은 조카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민수야,
그 청년. 나를 구해준 청년은 어디 있느냐?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큰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청년이요? 강 회장은 침대를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분명 나를 업고 내려온 청년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강민수는 재빨리 의사에게 눈짓했어요. 의사 선생님, 회장님이 아직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진정제 좀 놓아주시죠. 의사가 주사를 준비하려 하자 강 회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 내 정신 멀쩡해. 민수야, 그 청년. 어디 있냐고. 큰아버님, 산에서 큰아버님을 폭행한 범인은 이미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강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폭행? 무슨 소리야? 큰아버님 지갑을 훔치고 폭행한 겁니다. 증거도 다 나왔어요. 강민수가 말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청년은 나를 구했어. 산에서 습격당할 때 나를 구해준 은인이라고. 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아버님, 산에서 습격이라니요? 큰아버님이 혼자 산행하시다가 넘어지신 겁니다. 그 청년이 기회를 노려서. 닥쳐.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강 회장의 호통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강 회장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 정신 멀쩡하다. 산에서 내 놈들이, 아니, 내가 보낸 사내들이 나를 납치하려 했어. 그때 그 청년이 나타나 나를 구했지. 강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큰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비서실장, 강 회장이 외쳤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지금 당장 경찰서에 연락해. 그 청년, 김민우 군을 즉시 석방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여기로 모셔와. 비서실장은 강민수를 흘끗 보았지만 강 회장의 명령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가려 하자 강민수가 막아섰어요. 큰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시잖아요. 비켜. 강 회장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산에서 나를 납치하려 한 것도, 그 청년을 범인으로 몰아간 것도. 강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큰아버님, 정말 오해십니다. 오해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봤어. 내가 보낸 사내들의 얼굴을.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해. 산에서 나를 습격한 진짜 범인들을 조사하라고. 강민수 전무와 연관된 사람들을 말이야.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큰아버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가... 회사 이미지? 내가 회사 이미지를 걱정해? 강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자신이겠지. 비서실장이 재빨리 병실을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수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병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그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젠장, 이렇게 될 줄은. 1시간 후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던 민우에게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김민우 씨 나오세요.
민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석방입니다. 강승호 회장님이 깨어나셔서 진술하셨어요. 당신이 무고하다고요.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수갑이 풀리고 민우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형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우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정말로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민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우 씨,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민우의 지친 몸을 감싸 안았어요.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저를 기억해 주셨구나. 병원에 도착한 민우는 비서실장의 안내로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 있는 강 회장이 보였어요. 강 회장은 민우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 군, 오느라 고생했네. 민우는 병실로 뛰어들어가 강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보호해드렸어야 하는데. 강 회장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르신, 괜찮으세요? 덕분에 괜찮네. 민우 군, 자네가 겪은 고초에 대해 정말 미안하네. 내 조카놈이 저지른 일이야.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무사하신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 회장은 민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민우 군, 자네 어머니는 괜찮으신가? 내가 자네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요? 어르신이 어떻게? 자네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 알아봤네. 어머니가 신장 질환으로 고생하신다며?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김민우 군 어머니를 우리 병원으로 모셔와.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우는 강 회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자네가 내 생명을 구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민우를 보고 있자니 오래전 함께 일했던 친구가 떠올랐어요. 그 친구의 이름도 김 씨였고 민우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혹시?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군, 혹시 자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김대현입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대현, 바로 태성그룹 창립 멤버였던 그 친구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김대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난했지만 꿈으로 가득했던 청년 시절, 함께 태성그룹의 기초를 다졌던 동료, 아니 형제나 다름없었던 그 친구. 대현이의 아들이라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성함이 김대현이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버지를 아시나요? 강 회장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병실 창문 너머로 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지. 자네 아버지는 내 평생의 친구였네. 태성그룹을 함께 세운 동료였어.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태성그룹을요? 민우는 아버지가 그저 평범한 건설 현장 노동자였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아버지 김대현은 태성그룹 창립 멤버였네. 나보다 건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도 뛰어났지. 우리는 함께 꿈을 꿨어. 가난한 사람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을 짓겠다고.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회사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네.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일부 임원들이 비리를 저질렀어. 자네 아버지는 그걸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지. 우리는 함께 그 비리를 뿌리 뽑으려 했네. 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내 조카 강민수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동생이 그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어. 나는 동생을 감싸려 했고 대현이는 정의를 택했지. 우리는 결국 갈라섰네. 민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회사를 떠나신 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민수의 아버지가 대현이를 배임 횡령범으로 몰아갔어. 나는 동생 편을 들었네.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었어. 강 회장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대현이는 회사를 떠난 뒤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들었네. 그리고 10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는 그때 알았지.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쫓겨나신 거였군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대현이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강민수의 아버지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강민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어. 대현이를 제거하려 했던 그 아기를. 민우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 죽음이 확실한 증거는 없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어. 사고 직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목격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지. 나는 그때도 진실을 외면했네. 너무 겁이 났거든. 강 회장은 민우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민우군, 정말 미안하네. 자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 그리고 자네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 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정직하게 사셨고 그 때문에 희생당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이 이렇게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는 사실. 어르신, 아버지는 끝까지 정의롭게 사셨던 거네요. 그래. 대현이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이었어. 그리고 자네도 자네 아버지를 닮았네.
산에서 나를 구할 때 나는 대연이를 봤어. 똑같은 눈빛, 똑같은 용기. 강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민우군, 이제라도 늦지 않았네. 자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네. 그리고 강민수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밝혀내고 싶어. 나를 도와주겠나?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실장, 지금 당장 20년 전 김대연 전무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내게. 그리고 10년 전 사고 기록도.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다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군,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걸세. 강민수는 이미 회사 내에 세력을 구축해놨어.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네. 민우는 강 회장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10년 동안 가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야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수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들어왔어요. 큰아버님, 김대연의 아들이라니. 설마. 강민수는 민우를 보며 떨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그토록 제거하고 싶어 했던 김대연의 아들이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이것도 하늘의 뜻이겠지. 강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강민수는 병실 문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김대연의 아들. 20년 전 아버지가 제거했던 그 남자의 아들이 지금 삼촌 앞에 서 있다니. 큰아버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자가 계획적으로. 닥쳐. 강 회장의 호통이 병실을 울렸습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계획을 운운하느냐. 산에서 나를 납치하려 한 놈이. 강민수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큰아버님, 그건 오해십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증거가 있어.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강민수가 어두운 주차장에서 사내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산행 동선 파악했습니다. 새벽 5시에 북한산 뒷길로 가신다고 합니다. 영상 속 강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조작? 강 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차량 블랙박스에서 나온 영상인데 비서실장이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산행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전무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강민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큰아버님, 제발. 내가 나를 제거하려 한 이유가 뭐지? 회사? 재산?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아니면 내 아버지가 저질렀던 비리를 내가 밝혀낼까봐 두려웠던 거냐? 강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강민수 전무를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강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큰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 내가 김대현을 모함했을 때, 내 아버지가 대현이를 회사에서 쫓아냈을 때, 너희는 용서를 구했더냐? 민우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이건 강 회장이 풀어야 할 응어리였으니까요. 강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밝히고 싶은 건 내 범죄가 아니야. 강민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뭘 밝히시려고? 김대현의 죽음. 강 회장의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10년 전 대현이의 사고. 그게 정말 사고였는지 밝혀낼 거야. 강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공사장에서. 거짓말. 민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고 당시 목격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경찰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왜 그랬을까요? 강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나도 의심했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그런데 지난 일주일간 비서실에서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지.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고 직후 강민수 전무님 계좌에서 5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돈은 당시 공사 현장 감독과 목격자 3명에게 나눠졌고요. 강민수는 입술을 떨었어요. 그건 회사 업무상 5천만 원을 사적 계좌에서 현장 감독에게. 강 회장은 비웃었습니다. 민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죽인 겁니까? 민우가 강민수를 향해 다가서자 강민수는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나는 모른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야. 내 아버지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너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지. 김대현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던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민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경호원들을 불렀어요. 강민수 전무를 경찰에 인계해. 경호원들이 강민수를 붙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큰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강민수의 애원 섞인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어요. 민우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민우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우군, 이제 시작일 뿐이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자네 어머니가 곧 이 병원에 도착하신다네.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할 거야. 강 회장의 말에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이건 내가 대현이에게 갚아야 할 빚일 뿐이야. 1시간 후 민우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는 민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민우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다.
민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강 회장은 민우 모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래전 친구에게 말했어요. 대연아, 자네 아들이 자네를 닮아 훌륭하게 자랐네. 이제 내가 자네 가족을 지킬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잘못을 바로잡을 거야.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대한민국 10대 재벌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살인 미수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증인석 대기실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우 씨,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강 회장이 파견한 변호사가 민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 3달 동안 민우는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산에서의 습격, 강민수의 협박,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3개월 전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야윈 얼굴이었어요. 강민수는 민우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고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 강민수, 일어서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강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판사가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승호 회장을 살해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조작했습니다. 또한 20년 전 김대현 전무를 모함했고 10년 전 김대현 씨의 사망 사건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증거는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강민수가 사내들에게 돈을 건네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두 번째 증거는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10년 전 김대현 씨 사고 직후 피고인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었고 이 돈은 당시 현장 감독과 목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에 강민수의 변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계좌 거래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검사는 계속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어요. 세 번째 증거는 당시 현장 감독의 진술입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최근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법정에 중년 남자가 증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저는 강민수 씨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김대현 씨 사고를 사고로 위장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김대현 씨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작업 중 누군가 안전줄을 끊었어요. 저는 그걸 봤지만 돈 때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의 변호인이 재빨리 반박했습니다.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일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합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당시 현장 감독이 받은 돈의 일련 번호가 피고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과 일치합니다. 은행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강민수의 변호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검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강승호 회장을 살해하려 한 후 무고한 시민 김민우 씨를 범인으로 조작했습니다. 증인 김민우 씨를 소환합니다. 민우는 증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어요. 민우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어요. 김민우 씨,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산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남자가 노인 한 분을 강제로 끌고 가려는 걸 봤어요. 저는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강승호 회장이었습니까? 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위험에 처한 어르신을 구했을 뿐이에요. 민우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질문했어요.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르신을 파출소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찰이 저를 체포했어요. 제가 어르신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쳤다고요. 민우는 강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수 씨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강민수의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인이 직접 조작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검사가 미소 지었어요. 있습니다. 강민수 피고인과 비서의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강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청년 자백서에 서명 받았나? 빨리 처리해. 삼촌이 깨어나기 전에.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증인을 소환했어요. 강승호 회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강민수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내가 보낸 사내들이 나를 납치하려 했어. 그리고 김민우 군이 나를 구했지. 민우 군은 영웅이야. 범인이 아니라. 강 회장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가 다시 망치를 두드렸어요. 강민수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더 계속되었고 마침내 판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강승호 회장 살해 미수, 무고, 그리고 김대현 씨 살인 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강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회장이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었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석 달간의 긴 싸움이 끝났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법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민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민우는 당당했어요. 김민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아버지께 떳떳해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민우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자들의 관심이 일제히 회장에게 쏠렸어요. 회장님, 조카를 고발한 심경이 어떠십니까?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주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요.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20년 전 제가 김대현 전무를 지키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오늘부터 태성그룹은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민우와 강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강 회장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민우 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경찰 시험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로스쿨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강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로스쿨?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결심이네. 학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장학금을 지원하겠네. 민우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어르신, 그럴 순 없습니다. 이미 어머니 치료까지 도와주셨는데. 아니야. 이건 대연이에게 갚는 빚일 뿐이네. 병원에 도착하자 민우의 어머니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석 달간의 치료로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민우야. 어머니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 명예도 회복됐고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구나.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강 회장이 조용히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대연이 어머니 건강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음 달부터 투석 횟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강 회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민우군 아버지께 받은 빚을 갚는 것뿐입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연아, 자네 아들이 정말 훌륭하게 컸네. 자네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며칠 후 태성그룹 본사. 강 회장은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한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강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태성그룹은 새롭게 출발합니다. 먼저 20년 전 부당하게 해고된 김대현 전무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대현 전무는 창립 멤버로서 회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 유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한 앞으로 태성그룹은 투명 경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든 비리는 즉시 신고되어야 하며 은폐하는 자는 즉시 해고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강 회장은 민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넓은 회장실에서 강 회장은 민우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태성그룹 장학재단 설립 문서야. 자네 이름으로 된. 민우는 놀라서 서류를 읽었습니다. 김대현 장학재단. 가난하지만 정의로운 꿈을 가진 학생들을 돕는 장학재단이었어요. 어르신,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민우가 말했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하지 않아. 자네 아버지가 평생 꿈꿨던 일이야. 가난한 사람들도 공정하게 기회를 얻는 세상. 이제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거지. 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꼭 안았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면 이 장학재단 출신 학생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그래. 자네가 변호사가 되어 정의를 지키고 장학재단은 더 많은 민우들을 키워내는 거야. 그날 저녁 민우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아버지 명예 회복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꿈꾸셨던 정의로운 세상, 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3년 후, 서울 한복판의 작은 법률사무소, 김대현 공익법률센터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우는 변호사 가운을 단정히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한 민우는 이제 당당한 공익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신청자가 도착하셨습니다. 사무장이 문을 노크하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문이 열리고 초라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때 묻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성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변호사님, 저희 같은 사람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돈이 별로 없는데.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무료 법률 상담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민우의 말에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우는 여성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민우는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시절의 민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어요. 민우 군, 오늘 저녁 시간 있나?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 어떤가? 민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는 어머니와 함께 강 회장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화려하던 저택은 이제 훨씬 소박해 보였어요. 강 회장은 현관 앞까지 나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어서 오게. 오늘 내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네. 식탁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강 회장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사무소는 어떤가? 바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 자네가 대연이의 뜻을 이어받고 있구나. 강 회장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에 우리 민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우 군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지요. 나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입니다. 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민우 군을 부른 이유가 있네. 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민우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태성그룹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이건 태성그룹 지분 10%야. 원래는 자네 아버지 몫이었네. 20년 전 대연이가 회사를 떠날 때 빼앗긴 지분이지.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네. 민우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큽니다.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이건 자네 권리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이 지분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김대연 장학재단도 확대하고 공익법률센터도 전국으로 넓힐 수 있지. 민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민우군, 자네는 이미 증명했어.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함을 말이야. 자네야말로 이 지분을 가질 자격이 있네. 민우는 증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 지분으로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바로 대연이가 원했던 거야. 가을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낙엽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군, 자네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네. 늦었지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세. 대연이가 꿈꿨던 그 세상을. 네, 회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주식 증서를 내려놓고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못 이루신 꿈,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민우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연 공익재단 확대 계획안. 전국의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이었어요. 민우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미소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북한산 기슭의 작은 묘지. 김대연의 묘비 앞에는 늘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매주 찾아와 놓고 가는 꽃이었어요. 묘비에는 새로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 간 사람 김대연. 그의 정신은 아들을 통해 영원히 살아있다. 민우는 오늘도 묘지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잠시 묵념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일 했습니다. 억울한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아버지라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아들아. 계속 그렇게 살아라.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갔어요.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청년 민우. 그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했지만 정직했던 청년 민우.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도 권력도 아닌 올바르게 사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돈이 전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아버지 김대현은 가난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직함과 용기는 아들을 통해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